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합니다. 국제무대 첫 데뷔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기도 한데요. 앞서 어젯밤 두 정상은 전화통화를 통해서 관세 문제에 대한 윈윈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자 이렇게 합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7월 8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7월 패키지 타결 여부가 한미 경제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인데요.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가 잘 해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요 며칠 뉴스 볼만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 언론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는 깊이 있는 분석과 팩트에 기반한 균형 있는 감각, 더 정확하고 차별화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대선 기간이 끝났습니다. 대선 이후를 돌아보는 민심, 위클리 민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 일단 끝났습니다. 새 잘-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나흘 정도 됐죠. 네. 네, 근데 되게 많이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달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변화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꽤 여러 날이 흐른 것 같긴 합니다. 잘 네. 쉬셨나요? 잘 쉬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깜깜이 기간 이변은 없었다부터 하겠습니다. 대선 전 일주일 동안 깜깜이 기간이 있었는데 이른바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이 공표하지 못했던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중에서 뉴스토마토 자체 조사도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깜깜이 기간의 후보별 지지율이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라는 게 여론조사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일단 49.2%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보였었고 김문수 전 후보가 36%대였어요. 그런데 깜깜이 기간에는 이재명 지금은 대통령이죠. 48.1%, 김문수 후보가 40.1% 많이 이제 추격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이번에 출구조사가 3년 전 대선 때는 실제로는 0.7%포인트 차이였는데 3년 전 출구조사로는 한 0.6%포인트 차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 정확성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미세한 차이까지도 맞췄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번 출구조사는 그때보다는 정확성이 좀 떨어졌다. 맞아요. 아마 8시 땡 하니까 시청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51.7이었나 그랬고 김문수는 30 뭐 몇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득표가 다 완료되고 보니까 출구조사는 일단 이재명 후보는 50이 안 됐고 김문수 후보는 40을 넘겼고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을 합치면 한 49. 네. 이재명 후보도 49를 좀 넘기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구조사와는 사뭇 좀 다르긴 했고 그다음에 투표가 종료된 이후로는 이제 깜깜이 때 해보았던 여론조사도 공개할 수 있는데 지금 예로 들어주신 거 보니까 미디어 토마토께 꽤 정확했다. 오히려 출구조사보다도 더 실제 득표와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많은 뭐 논란도 있고 원인도 일부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전 투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하는 방법이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출구조사는 투표소 앞에 50m 밖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 마치고 나오는 분한테 응하시겠습니까? 해서 그럽시다 하면 이렇게 받아 적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응답 정직도는 굉장히 높죠. 자기가 A 후보를 찍어놓고 이미 50m 전에 1, 2분 전에 나 B 찍었어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요즘 그런 사람들은 없는데 사전 투표가 한 36, 7%가 됐잖아요. 전체 유권자에. 그리고 전체 총 투표율에 비하면 40%가 훨씬 넘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는 알 방법은 없어서 물론
출구 조사를 담당하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그분들에게 따로 조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보정의 정확도가 이번에 조금 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보수 대결집이 일어났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투표율이 일단 8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대선 투표율이 3년 전이 77%였거든요. 그럼 약 3%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건데, 말이 그렇지 투표율 1, 2%포인트 늘어나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일어났던 보수 대결집을 조금 못 포착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은 가능해요. 어쨌거나 미디어 토마토 거 여론조사 깜깜이 때 해놓은 걸 보면은 실제와 상당히 유사했고, 김문수 후보가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넘게 계속 우리 황 진행자랑 저랑 몇 주일 동안 매주 이거 중계 방송하듯이 분석했잖아요. 네. 그때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긴 적은 딱 내 기억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었는데, 그리고는 대개 30% 후반대였는데, 이번 실제 개표 까보니까 40% 넘겼죠. 그래서 아마 TK, PK 지역들과 수도권에서도 그쪽 출신 분들이 야, 우리 투표하자. 이기진 못하더라도 우리도 뭉쳐 있다는 걸 과시할, 좀 이런 것도 작용한 것 같고, 윤석열 부부가 투표한 게 진보층에게도 좀 투표 욕구를 자극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좀 분하잖아요. 예. 민주주의 파괴자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투표하는 게 사실 국민 법감정이나 정치적 정서에 좋아 보이진 않았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수층 있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자극도 될 수도 있었겠다. 이건 그냥 심정적 추측입니다. 네, 막판 보수 결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대선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것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몇 주일 전에 황 앵커가 저한테 충청권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100% 찬성한다. 그건 팩트고 통계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고요. 작년에 4월 총선에서도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이번에도 충청에서 큰 표 차이로 김문수 후보를 앞질렀고, 가장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자 정치적 비중이 상당히 큰 서울 지역의 표심을 우리가 또 챙겨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년 전 대선에서는 당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겼어요. 서울에서. 네. 약 30만 표 차이로 앞섰어요. 그때 전국적으로 개표를 다 해보니까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24만 7천 표, 약 25만 표 이겼는데, 서울에서만은 윤이 이에게 한 30만 표 앞섰거든요. 그게 아마 재산세, 종부세, 강남벨트, 마포, 광진 뭐 이런 데일 것 같은데, 요번에는 반대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힘 후보를 50%,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과반을 훨씬 넘겼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많이 차를 벌렸죠. 그래서 3년 전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고, 그게 투표 결과에도 여실히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비중이 제일 큰 데가 뭐니 해도 수도권 아닙니까? 네. 서울, 경기, 인천. 그렇죠.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타가 공히 인정을 했고, 보수권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번에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이 얻었고, 국힘 후보는 훨씬 적게 얻었고, 거기서 표차 크게 났고, 서울에서 3년 전엔 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큰 표차로 제쳤고, 인천도 자기 지역구도 거기고 하니까 뭐 제2의 정치적 안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사는 곳도 현재는 주소진 거기고, 이런 것들이 작용했겠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크게 앞질렀고, 전국적으로 뭐 몇백만 표 차이의 큰 압승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두 개 골라라. 그러면 서울과 충청. 서울과 충청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이 보수 텃밭인 PK 지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40%대 지지율을 보였어요. 네. 이게 사실은 민주당 이제 진보 역사상 있었던 일인가 하면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역대로 국회의원 선거든 부산시장 선거든 또는 대선에서든 민주당 후보가 아주 발군의 역량을 과시하고 많은 득표를 했을 때 앞에 사자가 그려진 적이 있기는 있어요. 네. 이번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건 아니지만 크게 이겼거나 아주 뭐 저분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큰 소리에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TK 지역과 달리 PK 이른바 부울경의 정치적 지향점이나 정서 그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호소하고 과시하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은 TK 지역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득표율로도 우선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니까 그래서 뭐 지금 그 실제 득표와 대선 이후에 갤럽이 한 번 더 해본 여론조사에서의 지역별 반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건 중앙선관위가 집계해서 발표한 득표율, 득표력 그게 가장 중요한데 부울경 지역에서 40%를 넘겼다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꽤 크다. 그리고 TK 지역에서도 이전 선거들에 비해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물론 이제 이재명이기 때문에 많이 얻은 것도 있어요. 앞으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네. 그 사람이 TK 지역에서 얼마나 더 얻을지 좀 줄어들지는 지금 속단하기는 뭐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TK에서도 득표율이 좀 올라갔다. 네. 이건 분명한 팩트고요. PK는 물론 TK에서도 TK도 이게 좋은- T와 P가 그렇죠. 발음이 PK는 물론 TK에서도 좋은 득표율을 그렇죠. 보였다라고 대구 말씀하셨고요. 경북에서도 네. 우리 기대만큼은 조금 아닐 수 있었지만 예전 선거들에 비해서는 올라갔다. 네. 득표율이. 34.1%. 그렇죠.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는 뭐 40%를 넘기면서 이제는 팽팽하다. 그리고 오히려 주류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정치적 비전도 가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성보다 여성의 지지율이 높았던 것도 좀 그 눈길을 끌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여성들 51%대 과반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여성 쪽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여성이신데 네. 왜 여성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가 글쎄요, 높은 제가 것 모든 같습니다. 여성을 대표할 수는 없는데 아니, 그냥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여성 유권자들이 좀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의 실용적인 부분을 좀 눈여겨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기대와 장점을 평가하는 이런 게 상당히 있죠. 특히 2030에서는 그쪽 분들 화내지 마세요. 이건 뭐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자 일단은 숫자가 말하고 있는 팩트이기도 하니까 2030의 남성분들이 보수권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준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본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2030의 여성분들이 민주당 후보, 진보권 후보에게 요번뿐만이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의 선거에서는 계속 많은 지지를 보내오고 있는 것도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 왜 그러는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 게 정치권에서는 선거와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고 행정부에서는 국민 갈등의 요소로 번져서는 안 되잖아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떤 것을 내놓고 통합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대립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결국 이런 게 통합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소모적이고 투쟁적인 정치가 아니라 상생의 정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성에서는 친보수권이 확실했고 여성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친이재명이 있었어요. 네. 앞서 여론조사 살펴봤었는데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 오후까지 나흘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5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4.1%포인트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한 말씀만 네네네네. 10초만 더 붙일게요. 출구조사의 연령대별, 성별 각 후보에 대한 투표율에서도 드러났고 지금 뉴스토마토나 갤럽의 깜깜이 기간 중에 치러진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다시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초반 남성의 보수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2030 남성의 보수화는 뚜렷하다. 특히 이준석에게 가 있는 20대 남자들의 표 거기서는 이준석이 1위예요.
20대 남자에서는 실제 득표 개표 결과로 보면 여론조사 거 말고 20대 남성에서는 이준석이 제일 표를 많이 얻었다고 37인가 뭐 그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지를 정말 다각도로 과학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 막 방에서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러다가 정치 의식도 없고 뭐 정치 효능감도 떨어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열패감이나 불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자꾸 윽박지르는 것은 저는 해결책은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요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포함해서 잘 하자는 것이고 반대로 20, 30대 초반 여성들의 진보 성향은 그들이 계속 앞으로도 민주당이나 진보권을 무턱대고 지지해줄 우리의 텃밭이다. 그러고 그냥 집토끼 마냥 처박아둬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정치적 효능감을 주고 사회의 변화와 자기들의 욕구를 정치적 욕구를 정책 차원으로 흡수해서 실감할 수 있게 변화를 가져다 주어야 계속 지지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의미 있는 여론조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두 번째, 21대 대선 의미는 심판입니다.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에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이유를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했는데요. 1위가 내란 종식, 2위가 행정 능력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란 종식이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이거 역시 갤럽이 주관식으로 물었어요. 네. 보기 쭉 불러주고 골라 잡으세요가 아니고 그냥 선생님 생각하는 걸 말해보세요. 우리가 메모해서 분류할게요.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내란 종식이 1위였는데 무려 27%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주관식으로 말했는데 27%가 이렇게 1위로 모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하고 두 번째 이재명은 뭔가 행정을 잘할 것 같아. 업무 능력이 좋을 것 같아. 그걸 고른 게 17%. 3번 경제에 대한 기대감. 물가 잡을 것이다. 살림살이 나아질 것이다가 15%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압도적으로 1, 2, 3이고 그 나머지는 뭐 신뢰가 믿음직하다 9%, 정책 공약이 마음에 든다 9%,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7% 이런 순으로 쭉 있어요.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거는 역시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딱 한마디로만 성격을 고르라고 하면 뭐 긴 소리 필요 없습니다. 내란의 확실한 종식입니다. 이게 이 질문에서도 명확히 드러났고 그 말은 내란을 제대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매조지하고 결단하고 정리하고 다음번에 그래서 시대를 딱 이 내란 파문을 다 제대로 속히 엄하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세대로 옮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네. 저는 이 결과에서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본 게 직무 행정 능력이 17%고 경제 기대와 경제 정책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이제 32%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행정 능력,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 아주 크죠. 그렇죠. 그 뭐 성남시장이라든지 경기도지사 때 보여줬던 그 능력들을 대통령 돼서도 보여줄 것이다. 네. 사실 내란을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일 뿐더러 법적인 정리는 재판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건 대통령이나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치적 정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명확한 정리가 투표였어요. 그날 6월 3일에 표로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위의 차원이다. 실질적으로는 제발 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 해라. 그래서 3년 동안 뭐 망가뜨리기만 하고 고물가도 못 잡고 고금리에 우리 미쳐 죽겠는데 불경기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정치권은 그동안 뭐 했니? 이제 제발 일 좀 해다오. 우리 세금 내는 값 좀 명확히 해라. 이 어머니겠죠. 두 개 합치면 32%. 네. 실질적으로는 이걸 1위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왜냐하면 행정 능력이나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게 그거지. 그렇죠. 예. 네. 또 좀 반대편의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1위가 사법 리스크, 또 계엄 옹호에 대한 부분에 개인사가 대선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과거 언행 논란이 6%, 도덕성 부족이 14% 이렇게 나왔어요.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네. 나는 이재명 지지하지 않았어.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세요? 이것도 역시 주관식으로. 네. 그랬더니 1위가 그 양반한테 따라붙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3년 동안 계속 윤석열 정부 시기 때 가해졌잖아요. 꼬리표처럼. 그러니까 하도 많이 반복되니까 그게 고정 이미지처럼 박혀 있는 건가 봐요. 아무튼 그 사법 리스크 뭔가 좀 투명치 않다. 이게 30%고 두 번째 나 그 사람 잘 못 믿겠어. 왠지 믿음이 안 가. 거짓말 잘한다는 거 아니야? 뭐 언론이랑 뭐 많이들 검찰이랑 그렇게들 말해왔잖아. 이거 지금 사람들이 답변한 걸 분석한 거예요. 네. 그게 18%로 두 번째. 다음 이재명 그 양반 뭐 도덕성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게 14%. 나는 지금 두 번째 항목인 신뢰 부족이나 도덕성 부족 14% 이 세 번째 항목이 다 검찰 수사와 지난 이 시기 동안 언론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악마화라든지. 가해진 공격들 그다음에 레떼르라 그러나요? 이미지 네. 그렇게 붙이는 거 연결이 되네요. 그런 예. 영향이 아주 크다고 봐요. 아무튼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도덕성 부족 14%고 과거에 했던 말들 보니까 나 그 사람 좀 싫어 믿음이 안 가 짜증나 이렇게 답한 사람이 6%예요. 이것들은 다 정치적 이미지 또는 상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이것이 얼만큼 진위인가를 떠나서 이재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는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새 정부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얻어낼 그렇죠. 국민적 지지와 통합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윤석열이 못했던 게 뭡니까? 반대자들과 전혀 얘기도 않고 소통도 않고 신뢰도 안 했잖아요. 계속 뭐 이상한 짓만 하고 뭐 독립운동한 사람들 어떡하고 그냥 항상 이상한 것만 들고 나와서 국민 분열만 초래하다가 나중에 정 안 되니까 선거도 지고 나니까 할 게 이거밖에 없어 계엄할래 이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전체를 밟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사람들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서 진위 관계는 진위로 차분차분히 설명도 하는 건 하는 것이고 이런 점을 의혹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소통의 키포인트로 삼아도 되겠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봤던 갤럽 조사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에 대선에 실제 투표에 참여한 1,003명을 대상으로 RDD 방식으로 펼친 여론조사였습니다. 네, 갤럽이 RDD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네, 이미 전화번호 추천 방식으로. 네,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달리는 이재명 정부입니다. 요즘 효용성, 효능감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선 다음 날부터 긴급 점검 회의부터 시작해서 첫 국무회의에서 김밥 먹으면서 4시간 릴레이 회의한 거 야근한다, 몰래 야근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평론가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아주 재밌었던 게 네. 김밥 네. 국무회의. 그게 지금 전부 다 윤석열 때 임명된 장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주호. 아무튼 전부 다 아직 네. 국회 인사청문회가 안 했으니까 이재명 정도 하나는 없는데 원래 국무회의 연속성과 인수인계 때문에 이 사람들 장관직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195일. 거의 석 달 넘게 그쵸? 6달이지. 195일이요. 네, 368, 6달 걸렸어요. 문재인 정부 인선이 완전히 매듭 지어질 때까지 국회 통과하고 뭐하고 있잖아요. 청문회니 뭐니 뭐 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만 새 사람이고 다 옛날 사람들인데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힘들 거다 안다. 어색하다 이러면서 또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김밥 이렇게 먹어가면서. 서로 애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 급한 현안과 주요 현안 경제정책 경제부처 위주로 보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부처당 5분씩. 네. 저는 앞으로도 꽤 이런 풍경이 연출되리라고 보고 옛날 임명된 장관들 이거 껄끄럽거나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들도 밥값 해야죠. 이거 월급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응? 일단 첫 국무회의에서 과제를 앞으로- 하나씩 내준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과제 받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나 네. 좀 이따 집에 갈 거니까 대충 하지.
그러면 일부 네. 국무위원이 아닌 거지.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갔던 두 개의 사진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뭐였어요? 나 못 봤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 하루 만에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해서 일부 이제 커뮤니티에서 국민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하루 만에 저렇게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또 강유정 대변인은 원형 탈모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올리기도 했는데 국민들 반응이 매우 재밌고 일하는 정부에 대한 또 기대감도 솔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용산 집무실이 뭐 텅텅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볼펜 한 네네. 줄 없이.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다 인수인계 대상이니까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다가 새 주인이 오면 현황 보고하고 지시 받아서 진짜 일할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는 칼같이 하다가 그렇죠. 가는 그게 인수인계인데 뭐 싹 집에 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대로 갔다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오게는 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일하려고 왔으니까 초장에 고생들 많이 할 겁니다. 네. 또 어쩌겠어요. 뭐 불가피하지. 네. 그래야 또 우리는 편하게 좀 더 나아지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긴 위기를 보냈던 대한민국이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일하는 정부 빠르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가지만 네. 좀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는 심리 요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경제 주체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포션이. 그럼 투자, 생산, 소비 이런 게 늘어나야 성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경제에 대한 비전과 좋은 마음이 생겨야 그게 해피 바이러스처럼 퍼져야 경제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한국 돈의 가치, 환율 문제 이거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새 정부가 실물 경제를 호전시키는 데 많은 역할이 있을 것이고 곧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 역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클리 민심 이강윤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인생톡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